MBC 라디오 오늘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한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혐의를 직무 배제 사유로 들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방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이 그 이유인데요.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즉각 반발했죠.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재판부를 사찰했다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 쪽에 나아가 검찰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건입니다. 공명정대하고도 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어뉴 콜로라도.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타.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 케어. 삼양 바이오팜.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 시크함을 유지하면서도 때로는 강렬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것. 스타일리시 퍼포먼스 세단 2021년형 더 뉴 말리부 스페셜 에디션 레드라인 출시. 블랙 앤 레드 포인트에 무선폰 프로젝션까지 강렬한 디테일로 스타일을 완성하다. Chevrolet, find new roads.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11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에서는 조용찬의 미중바로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미국의 바이든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슈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청년 유입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인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2차년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는데요. 잠시 후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백영민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인사이드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은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알기입니다. 미국에서 내년 1월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권 이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정치 공백 현상이 사라지면서 전 세계 증시도 동반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장관 임명이 동북아 관계 그리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는 연방 총무처에 정권 인수인계 개시를 지지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대선 패배 선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패배 선언이라는 게 딱히 명문화된 형식은 없는데요. 패배를 인정한다. 그리고 미국은 하나다. 그리고 축하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싸움에 졌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4가지 내용을 담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의 패배 선언과 달리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버전의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용도 이런 4가지 핵심보다는 자신의 정책 시적을 무지개 빛깔처럼 장황하게 언급하는 문제, 또 자신의 투표한 유권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같이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면은 무당파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게 등을 돌리겠지만 퇴임 뒤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면이 없는 한 핵심 내용이 들어간 패배 선언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3일 외교안보 분야의 6명의 고위 관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는데요. 대북 강경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네, 토니 블링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김정은을 최악의 폭군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금 무토막 잘라듯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북한이 갖고 있는 60발 전후에 핵을 포기하기까지 압박이 답이라는 주장을 지금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이 때문에 북한이 핵폐기 로드맵을 가지고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도 협상 테이블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을 내놓기 전에는 한국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관계는 아무래도 새 정부 들어선 초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동북아 국제 질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블링컨 같은 경우는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말라. 그리고 미국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고요. 그래서 도전한다면 동맹국과 함께 강력한 포위망을 구축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때보다도 중국 하이테크 기업을 아주 신중하게 위험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네. 정책 갈등도 절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중국이 국제 규칙이죠. 기후변화라든지 인권 문제, 강제노동, 그리고 보조금 지급, 지적 재성권과 관련해서 국제룰을 준수하지 않으면은 동맹국과 함께 압박하겠다는 새로운 국제 질서를 강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미국은 환율 조작국, 상계 관세 부과, 농산물과 관련된 수입 요구를 우리에게 더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자넷 옐런 전 FRB 의장을 재무장관에 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월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이 앨런 전 FRB 의장을 기용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자넷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서는 여왕이라고 부를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하마평에 올랐던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지 라헬 브레이너드와 같은 급진 좌파가 입각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우지수가 오늘 3만 선을 돌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바이든이 자넷 앨런을 낙점한 것은 아무래도 국제 공조 보건을 자신의 정책 총 목표로 제시했던 만큼 국제 금융 체계 구축하는데 적임자로 봤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넷 옐런이 공화당이 반대하는 1930년대의 뉴딜 정책과 같은 대형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문제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4년간 2조 달러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사회보장비 지급을 포함해서 10년간 무려 10조 달러의 규모의 재정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현재 연방정부 부채 같은 경우에는 27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GDP 대비해서 130%가 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조금이라도 상승하면은 재정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FRB와 연대를 해서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시켜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앞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뿐만 아니라 은행과 증권 사업을 아예 분리하는 은행 규제 개혁, 그리고 또 예산을 둘러싼 상하 양원의 조정 역할을 재무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런 재무장관이 할 수 있는 정책 역량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자넷 앨런 의장만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인사청문회에서 그 무난히 비준을 받을까요? 네,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상원 인사청문회는 가장 먼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FRB 의장 시절에 상원에서 그 공화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그 질의를 받았고 또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켰던 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화당 같은 경우에도 트위스트 의회에서 뭐 예산 문제라든지 또 세제 개혁, 은행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의 조정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 탄생과 관련해서 미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파적 이해만으로는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넷 옐런의 첫 도전은 코로나 관련 경기 부양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언제쯤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하 양원에서는 그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정부 기관 폐쇄를 막기 위한 세출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를 주장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5천억 달러 정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항공사라든지 중소기업에 수천억 달러 지원하는 문제를 어느 정도 딜을 받으면 대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실업급여 연장 또 가계 현금 지급안들이 통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2월 달까지는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추가 경제 예산안이 편성된다는 점에서 주시장에도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자넷 옐런이 정부와 FRB의 연계 플레이를 이끌어가면서 금융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약 제가 예를 들면요, 안동 MBC에서 신인 트로트 가수인 요요미라든지 송가인, 장보윤 쇼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기에 초청 가수로 김연자, 나훈아 씨가 초청이 된다면 시청자들은 대부분 김연자, 나훈아의 특별쇼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예. 세계 금융 시장의 여왕제인 자넷 앨런이 바로 그런 위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위상에 걸맞게 이제 FRB 같은 경우에도 연계 플레이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 적임자고요. 또 세금 인상에 반대하는 월가조차도 대놓고 반대를 할 수는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넷 옐런 의장이 임기 동안 4년간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6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재정 출동과 관련해서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나면은 다른 사람보다는 좀 그 강도 높게 금융 불균형을 구두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신 환율에 대해서는 강한 달러를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워낙 강세에 따른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자금 유입도 빨라지고요. 국내 그 자산 버블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자넷 옐런 재무장관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은 우리 한국 경제에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네, 당장 오늘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뒤에 정권 이양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저금리 환경이 앞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특히 자넷 앨런 같은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금융이나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자간 경제 협력이란 틀에서 보면은 앞으로 아시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성장 시장들 같은 경우는 무역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5G 투자에도 많은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충전 스테이션 관련된 그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회사채 디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정을 지금 대규모로 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는 277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GDP 대비로는 무려 365% 정도 되고요. 이는 1년 전에 비해서 40%포인트나 더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 중단이 2, 3개월 정도 더 진행이 된다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자금 융통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다행인 것은 신흥국, 특히 중국을 뺀 나머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 부채가 29조 달러로 2019년보다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좀 더디겠지만 한국이나 인도 같은 쪽은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 유입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현재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에 중국에서는 그 최고 우량 등급의 회사채에 연쇄적인 디폴트가 일어났다는데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갖다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에서는 BMW의 중국 합작 파트너죠. 화청그룹, 또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인 칭화 유니그룹 같은 중요 기업들이 속속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디폴트가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충칭에서 디램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도 무기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 국유 기업들이 최근 들어와서 40% 전체 디폴트 중에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무래도 중국이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산이 되면서 금융 신용도가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금융시장에 달러 대출을 해주는 해외 은행들이 없다 보니까 중국의 달러 부족 그리고 또 자금난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금융시장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순항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장에 넘치는 돈이 계속 증시로 유입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시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빨라지는데요. 네. 문제는 증시로 자금 유입이 빨라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눠서 보면은 현재는 과열 현상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은 현재 100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또한 명목 GDP는 84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보면은 한 120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수준은 2007년 국제금융 위기 때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70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 쪽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이제 서서히 가장 안전한 한국이나 인도 그리고 아시아 주변 국가 쪽으로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흐름을 타겠지만 아무래도 주가가 앞으로 있을 3년 뒤의 경제 상황까지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주가 변동성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미국 연기금과 헤지펀드 등은 어떤 투자 전략을 펼칠까요? 네, 연말이 되면은 아무래도 전 세계 각종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익이 남는 그 주식을 매각하게 되는데요.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 전 세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연말에 한 3천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3천억 달러 정도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는 7조 달러 규모의 그 밸런스형 투신 펀드도 있고요. 또 미국이나 전 세계 연기금 그들을 보면 확정 급여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 때문에 연말에 수익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주식을 팔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11월 말에는 그 전 세계적으로 한 1,500억 달러, 그리고 12월에도 이 정도 규모의 주식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구조적인 현상이라면은 국제 금값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국제 금 가격과 관련해서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냈는데요. 금 가격이 내년 초에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국제 금 가격은 1트로이 온스에 1,888달러지만 내년에는 2,3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보는 거는 내년에 바이든 정부가 경기 부양으로 해서 대규모 재정 출동을 단행하고요. 또 금리도 낮은 수준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 금리와 금 가격의 상관관계로 계산해 보면은 내년에는 2,3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금도 유명한 투자 상품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였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갑자기 일을 그만두라고? 왜? 전화해봐 1577-2260. 월급을 깎는다고? 말도 안 돼. 일하다가 다쳤다고? 괜찮아? 전화해봐 1577-2260. 당신 곁에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 가톨릭 상지대학교에서는 성인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평생 직업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수강료 할인까지 다양한 혜택과 함께 가톨릭 상지대학교 평생 직업교육과정으로 멋진 미래를 만들어보세요. 교육생 모집 문의는 851-3007입니다.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빈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생업을 걱정하기보단 완치 후 백신 개발을 위해 혈장을 기증한 부부.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으로 스스로를 멈춰준 사람들. 고맙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6시 29분 거의 다 됐습니다. 자,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 의성형 도시 청년 시골 파견 제도인데요. 이 사업에 2000년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군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백영민 창업지원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백영민입니다. 자, 우선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구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북 지역 혁신 창업의 허브로서 우수한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있고 또 관련 기업이나 대학, 창업 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경상북도와 의성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센터는 의성군에서 수탁을 받아서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창조경제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창업팀들의 의성군에서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과 관리, 멘토링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또한 사업이 끝난 뒤에도 사후 관리 및 연계 지원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좀 생소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의성군은 소멸 위험 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의성군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타 지역 청년들의 유익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네. 이번에 2차년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1차년도 사업에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그 청년 창업자들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업체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1차년도 사업에는 세 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목길의 이승훈 대표입니다. 이승훈 대표의 경우 대구에서 파파쿡이라는 로컬 밀키트 전문 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고요. 골목길은 최근 트렌드인 캠핑과 밀키트를 융합한 캠핑용 밀키트 아이템 캔쿡을 개발하여 출시한 창업팀입니다. 네. 사업장은 의성군 봉양면에 위치해 있고요. 이 사업장은 안테나 매장으로서 시제품 개발 및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주력 사업으로는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1년 만에 사업이 정착되어 지원 사업을 조기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달빛 레스토랑의 소준호, 김동찬 공동대표입니다. 소준호 대표의 경우 로컬 레스토랑 창업을 위해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요. 각종 레스토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달빛 레스토랑의 주 메뉴인 돈가스에 의성군 특산품인 마늘과 와인을 활용해서 만든 소스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2차년도에는 요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요리 아카데미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는 오늘 손만두의 김진우 대표입니다. 김진우 대표의 경우 대만에 직접 찾아가서 소룡포 만드는 법을 배워오기도 했는데요. 오랜 요리 서적 에디터 생활을 과감하게 접고 귀촌해서 수제만두 전문점을 창업하였습니다. 오늘 손만두는 당일 빚은 만두만 팔겠다는 정직한 경영 철학으로 운영 중이며 앞으로 지역의 여러 청년들과 연계해 지역 농산물을 적극 활용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청년 창업자분들은 만족해 하시는지요? 예,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다른 청년 창업자들과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하며 서로 교류하고 의성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지역 공동체의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1차년도와 비교해서 2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1차년도와 동일한 지원 금액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이 의성군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고 신규로 한두 팀을 더 선발해서 도시 청년들이 의성군에 정착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인데요. 2차년도 지원 사업에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예, 신청 기간은 11월 18일에서 12월 18일까지이고요. 신청 방법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고 그 이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 규모는 1인 또는 2인으로 구성된 총 2팀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의성군 내에 정착하고 창업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거주지가 경북 외의 타 지역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은 그 경북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점들을 많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데요. 경북에서 거주하는 청년인 경우에는 타 지역 청년과 한 팀을 이루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타 지역과 이제 팀을 이뤄야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앞으로의 평가에서는 어떤 점을 높이 보게 됩니까? 예, 이 사업이 아무래도 그 의성군에서 주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지와 지역 특화 산업 연계 가능성 이런 것을 높게 볼 것입니다. 예. 일자리 창출 가능성 여부 등의 지역 유입 효과를 높게 또 볼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성도 중요하겠지만 당연히 사업 아이템의 우수성, 시장성이 또한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지원 대상으로 결정이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요? 예, 정착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로 정착 및 창업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1인당 3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1:1 전담 멘토를 배정해서 경영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발 창업팀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네.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지원 사업에 또 지원을 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그 좋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의성군에 정착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도 연속 지원을 받는 그 달빛 레스토랑과 오늘 손만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저희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 중이니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의성형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2차년도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백영민 창업지원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늘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나 토론하고 싶은 내용, 고민거리를 안동 MBC 라디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시 37분 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리서치 오늘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최근 추 장관의 행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추윤 대충돌이 일어났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비협조적이다, 직무 배제, 이 징계 요구를 이제는 맞이하게 됐는데, 추미애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또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불법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 이 직무 정지를 지금 이제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도 이 추미애 장관이 여론의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K-스테이트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 또 두 회사를 포함해서 이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이 이 K-스테이트 리서치와 한국 리서치에 의뢰를 했던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 결과인데, 전국 1018명 통신사 가상번호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9.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 말 그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자기 대선 후보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예 그냥 정치를 해라. 네, 사퇴하고 정치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이제 공감도, 얼마나 공감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이 공감을 한다는 25%, 공감하지 않는다가 66%로 3명 중 2명 정도, 이 압도적으로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그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유 가운데 정치 중립성 훼손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선 출마 얘기일 텐데요. 이와 관련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 총장이 직무 정지를 당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다. 이제 불과 한 2달여 전으로 돌아가면은 한 달여 전이죠. 10월 22일 국정감사였습니다. 이 정치 앞으로 향후 이 정치를 하겠느냐, 정치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런 이 혐의도 징계 요구 사유에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조사에서 그렇다면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출마해야 한다는 20%, 출마하면 안 된다가 40%였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40%. 그러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이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서 높은 것과는 다르게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은 20%, 불과 5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여론에 대해서 이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윤 총장은 이 국민의힘 또 보수층에서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로 강력하게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이런 만큼 이것이 오해인지, 아니면 윤 총장이 이 선을 그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히 많군요, 보니까. 네, 40%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와 잘 모르겠다를 합하면 거의 80%입니다. 80%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론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징계 요구의 중요한 사유는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부당하고 반드시 법적 조치를 통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자격을 되찾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윤 또 윤추 두 사람의 충돌이 앞으로 정치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을 주는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계속 변화고는 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이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 박스권이라고 이른바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악재가 있습니다. 이 윤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도 또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도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가덕도와 관련된 상황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조사, 전국 2,514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했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응답률 3.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긍정평가가 42.7%,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 부정이 이 긍정보다는 10%포인트 이상, 꽤 최근 조사에서는 차이가 있는 편이죠. 그러니까 각종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주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긍정은 내려가고 부정은 또 더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뭐 부동산 얘기도 했고 가덕도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 대통령 지지율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라면은 무엇으로 봐야 할까요? 배 소장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걸 설명드릴 때 경북공으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경북이라서 또 친근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북한, 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 뭐 임기 4년차가 이제 다 돼가는데 뭐 공약이 된 게 있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간판 공약을 뭐라고 할 것인가?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이런데 이제 부동산도 최근 들어서 전세난, 또 수도권 중심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산에서도 전세난이 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안동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대구에는 수성구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렇죠.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물론 뭐 집을 가지신 분이야 좋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검찰 충돌입니다. 이 검찰 충돌 이번 조사에는 이 윤석열 총장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징계 요구, 직무 정지를 요구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 검찰 충돌이 또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은 서울인데 서울은 긍정평가가 30%대로 추락을 했고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충돌 계속되면서 중도층도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평가 30%대로 내려간 걸로 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기는 할 텐데 가덕도에 대한 이 더불어민주당이 PK를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주장하면서 또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윤 총장 직무정지 그리고 징계 요구 관련 공방은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걸로 보십니까? 우리도 보면은 뭐 안동에 이 대한민국 정신문화의 수도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고 아서라 그거 길어지면은 그것도 이 문제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르신분들의 말씀 우리가 이게 옹고지신 해보면 결국에는 어떤 논란도 길어지게 되면 부정적인 것이거든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가 명확하게 또 논리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짧게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면 뭐 빨리 좀 일단락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 충돌이 지속되는 양상이 상당히 이 지지층들에게도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얼마만큼이나 앞으로 이것이 짧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짧은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다수가 공감할 수 있게 해결이 된다면 추 장관에게도 유리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도 좀 보탬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추 장관 행보에 대해서 진영 간 대결이다. 또 여야 간 대결로 해석되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북 공, 바로 그 공입니다. 공이 이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또 넘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 앞서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이 내려가고 부정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2.1% 조금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 30%. 최근에 이제 정부 여당의 악재가 많으면서 또 반사 이익, 국민의힘 쪽에 힘이 실리는 조금이라도 힘이 실리는 결과로 나타났고요. 열린민주당 5.9%, 국민의당 7%, 정의당 5.5%로 나머지 정당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는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나타났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여당도 이 검찰 충돌과 관련된 피로감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서울에 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안동에 지지율도 영향을 주겠지만은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고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서울 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이 서울시장을 부동산이 결정한다. 이런 진단과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잠깐 말씀하신 가덕도 신공항. 네.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영남 지역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진행자께서도 이 TK 또 경북 지역 또 대구 이 우리 국민들 유권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불쾌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에 이 경쟁을 했고 그 경쟁에 대한 또 객관적 평가의 결과로 팀의 신공항으로 결정이 됐던 것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선거 민심에도 상당히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PK 지역에서는 환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 또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민주당은 동진 전략 또 PK 지역의 민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같은 지역의 국책 대규모 국책 사업이 선거 민심과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여론은 이 부산, 경남, 또 울산 지역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반면에 대구, 경북에서는 달라진다. 이렇게 또 영남 민심이 또 갈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역시 객관성,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항산업에 대한 투명한 경제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자칫 이 부분이 좀 더 명백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치공학적으로 또 선거공학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만큼 이 PK 지역에서는 가덕도가 부산시장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보다 현명하고 또 합리적인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이었습니다.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씨. 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12월을 앞두고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서풍은 상대적으로 온화한 편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면서 내일 낮에는 추위가 좀 누그러들겠고요.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덕분에 이른 추위가 물러가고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아마도 늦가을의 끝자락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일교차도 크게 나겠습니다. 많게는 1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잠깐입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다시 다량의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겠는데요. 특히 주말 아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오전도 영하 5도, 다음 주에도 영하 4도, 5도를 오르겠습니다. 올가을 최저 기온을 또 한 번 경신하겠고요. 찬바람의 사실상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은 기온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특히 이른 오전 시간에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추위 타는 분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추위에 민감한 사람들의 이유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체열의 40%가 근육에서 생성이 되는데요. 근육이 부족하면 열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쉽게 떨어지게 되고요. 따라서 추위를 덜 타려면 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체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따뜻한 겨울 참고하셔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영하 1도, 한낮에 11도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과 체감온도 모두 어제 이 시간보다 3도 높은 6도, 습도는 55%입니다. 날씨였습니다.